지금 그 세 번째 발표자분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공정비 3080 공공정비 사업의 고민의 핵심은 이익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거나 규제를 완화한 부분이 어떻게 지역사회로 다시 공유가 될 수 있을 것인가의 선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고, 지금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신속통합교육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한 용적률 상향이나 이런 건 없지만 이제 층수를 이제 풀어줬다는 굉장히 큰 엄청난 지금 효과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공공기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없다는 점은 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이 정비 사업을 바라보는 고민의 축이 굉장히 다르지 않은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론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빵마리를 주시네요. 3차 토론에 총 9번의 주제 발표가 있었고, 마지막 9번째 발표를 LH 도시정비사업처에서 실제 이 사업을 끌어가시고 제도를 지금 정말 밤새워서 만들고 계신 윤성원 차장께서 지금까지 나온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질문들과 응답들, 그리고 혹은 오해들, 이런 것들을 현장의 경험과 지금 상황을 좀 풍부하게 말씀드리면서 토론회를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1, 2차 공공정비정책 릴레이 토론회에서 나온 질의와 응답이라는 담백한 주제로 큰 내용을 말씀해 주실 윤성원 차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발제를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는 해야 되는 내용을 좀 들었고요. 그동안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이 제일 궁금하셨느냐, 이 토론회를 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사항이 무엇인지를 여쭤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안 형식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앞에 발표하시는 두 분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드라이하게 텍스트가 좀 많이 있어서 그냥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이었습니다. 우선 분양 가격이 토지 등 소유자 분양 가격 자체가 일반 분양가의 95%라는 건 지주에게 너무 손해가 아니냐라는 질의가 들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 이용계획상의 무상기속 비율을 15%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상향의 조건은 토지를 조기통합을 하면 할수록 정부계획상의 허용 용적률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구 내 면적 중 15% 수준으로 조기통합을 하게 되면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을 극대화해서 사업성을 높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거상업 동일지구,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중주거지역인 경우에 이제 500%가 국적 상한 용적률인데 700%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고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공업적인 주거산업 융합지구의 경우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은 400%까지 허용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몇층 주거지인 이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는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이 120%, 1단계 종상향을 거친 경우에는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계획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 지역은 500%인 법적 상한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민간 대비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구성 방식으로 민간 재개발을 사업 시행하는 거에 비해서 복합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주가 민간으로 자체 개발했을 때에 그 주민이 분담하는 분담금의 금액을 낮춰주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주민 분담금이 한 10% 정도는 감소되지 않겠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업장마다 상이하게 적용될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955년까지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을 공공이 시행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상당히 타당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 입주권 자체가 지금 일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예전에도 공공 재개발로 신청이 들어왔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현황 분석을 해봤더니 이 용도 지역 지구도를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측의 회색 부분이 이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동서 부분에 빗금으로 사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정관지구입니다. 3층까지밖에 건축 못하게 되어 있죠. 또 남측에는 조망가로 사 정관지구가 이 지구 경계를 따라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름지다 보니까 사업성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게 노후도 요건이 건물 노후도가 지금 지정 요건에는 충족이 되는데 건축물의 연면적 확산 노후도가 50%도 안 나오는 신축 건물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재개발에서는 탈락 콘서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심 복합 사업으로도 좀 검토를 해보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지구 지정 요건에 불부합한 상태로 이 지구는 대상지가 아닙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 대출 조건은 어떻게 됐는지, 다주택자는 대출이 불가한 것인지, 이주에 필요한 대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일단 현재 일반적인 대출 규제는 그 일반 청약이나 아니면 정비 사업에 따른 이제 교원 입주권, 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규제를 갖고 있는데요. 복합 사업도 동일하게 이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행업 감독 규정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표에 보시면은 그 2호부터 보시겠습니다. 담보인정비율 LTV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전역이 투기과열 LTV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분양받는 주택이 9억 이하까지는 40%까지, 그리고 9억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2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DTI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분양권, 이거나 조합원 입주권에 DSR도 이번에 적용이 배제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 좀 전에 이제 1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갖게 되면은 대출 가능한가에 관한 게 이 표 5호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중도금 이주기 대출의 경우에는 출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1주택을 처분하거나 그리고 동시에 이제 6개월 이내에 전입을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대출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주택 이상의 소유자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주 대출은 이제 지금 말씀드릴 부분인데 저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공전의 토지 등을 사업생계인 LH가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관리 처분하고는 권리의 변환이 완전히 다른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공전 자산에 대한 평가액을 가지고 보상금을 산정하게 되고요. 그 산정된 인별 보상금 총액에서 일부 현금을 지급하고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LH가 지급하지 않고 유보를 하게 됩니다. 이 지급 유보한 금액을 현물 선납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LH가 갖고 있는 현물 선납액에 대해서 담보 인정 비율인 LTV를 그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복합사업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세금은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취득세 부분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등 소유자는
프랑스 혜택 자체가 재개발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세제가 조정 발의 중이고요. 그러니까 현물 선납액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신축 주택에 대한 취득세고요. 그리고 신축 주택이 전용 면적 6평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의 취득세 75% 감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6평 8호 신축 주택은 추가 분담금에 대한 취득세가 50% 감면. 이 취득세 감면 부분의 하나여서는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까지만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유세입니다. 동전자산의 보상계약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 자체가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세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현물 선납액은 그 과세이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하고 유사하게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양도세 과세이용을 규정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공공자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공공자가의 최소 지분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주민 재정착 측면에서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먼저 이 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의 공급 가격은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현물 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가격 50에서 80%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최소 지분율은 현물 보상 주택 가격 50%입니다. 주민 재정착 측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현물 보상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고요. 그 분양 대금을 온전하게 치를 수 없는 경우에는 대안으로서 이익공유형 주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이제 부담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의 선정에 대해서는 순위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1순위는 지구지정 공고일부터 보상기 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한 주택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가 되고요. 마지막 3순위는 지구지정 공고 3개월 전부터 보상기 공고일까지 거주하신 세입자가 3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지, 이게 지주에게 수면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복합지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 대부분의 전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지금 서울 시내 이제 6개구, 도봉구나 경북구나 종로구, 경남구, 관악구, 인천구, 구로구 이 정도, 이 정도가 지금 공상제 적용 제외 지역입니다. 지주에게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상제가 만약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주택도시 구분공사죠. 허그, 부분양가 심사제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상제를 피한다 하더라도 부분양가 심사제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격만 가지고서 판단을 할 때 집합사업이 지주한테 불리한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주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운정률과 관련하여 차라리 더 관계가 좀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나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고분양가 심사 제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매각이익의 귀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로 지어진 집을 매각하면 그 이익을 LH와 나누는 게 아니고 매각이익은 소유자 본인이 온전히 가져간다는 게 정말인지인데요. 현물보상의 기본은 주택을 취득한 소유자가 매각이익을 온전하게 다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공유형 분양주택의 하나여는 공공과 분양받은 개인이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이 개인이 자기의 지분을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LH한테만 매각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LH가 환매권자가 이거는 LH가 원할 때 환매하는 건 아니고 입주자가 원할 때 환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지분 방식은 아니고 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신모기지라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상품이긴 한데 기금으로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원리금을 분할 상환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출 기간 동안의 평균 잔액 비중에 따라서 처분의 이익을 대출해준 기금하고 공유하게 되는 이익공유형식입니다. 이 신모기지로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LH한테 판매권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요. 제3자에게 매각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 공유주택은 실제로는 손익공유형 주택이고요. 처분의 손익을 LH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심식이 날 수도 있고요. 판매권 행사 시기에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 손실이 발생하고 폭등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은 신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손실은 공유하지 않고요. 이익만 공유합니다. 이익 공유는 기금한테 기록이 되는 사항이고요. 대신에 이제 대출 금리는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금 청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다주택자는 대출도 안 되고 수익자 보증금 반환 이후에 권리금이 작아지는데 그러면 현금 청산자가 되는 건지. 인데요. 일단은 주택을 분양을 할 때 선물 보상에 따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별로, 그러니까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등의 주택이 있으면 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면적에 신청을 하시고요. 해당 면적의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얘는 보상금이 총액이 높은 자를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 규모의 대상자가 선정이 된 이후의 동호수는 추천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총액 중에 현금 지급액이 높고 유보액인 현물 선납액이 낮다 하더라도 경합 시에는 보상금 총액을 조정하게 되므로 반드시 권리금이 적다고 하여 현금 청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기존 채무가 너무 과도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전의 자산에 대한 평가액이 10억인데 금전상설주액이나 아니면 보증금이 20억 정도 된다. 그래서 채권자도 너무 많았다. 그래서 채권자들과 보상금의 이제 반환에 대한 합의, 채무 변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만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협의 방식으로 할 수는 없고요. 수용재결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재결 대상이 되면 협의 보상이 아닌 관계로 선물보상권은 사라집니다. 이주비의 대출 구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변 전월세 가격이 상당히 올랐는데 주거의존비가 너무 작아서 이전이 어려운데 더 지원받을 수 없는지입니다. 주거의존비는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이고요. 대출은 아닙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실거주 소유자에게는 2개월분, 그러니까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가구 평균 소득의 2개월분을 지급하고 세입자는 4개월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급을 할 때는 동일 세대 구성원인 가구원 수의 머릿수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올해는 좀 분위기가 올랐는데 소유자 같은 경우에 4인 가족 기준으로 1,1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2,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이 되고요. 이렇게 주거이전비는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에 대해서는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주비 대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좀 유사합니다. 이주비 대출을 하되 다만 이제 담보물이 현물 환납액인 지급 유보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LTV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 지급임으로 40%를 적용하게 되고요. 세입자는 소유자로부터 반환받은 보증금만으로 이주를 해결합니다. 임시거주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변에 임시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없으면 어디에서 살라는 것인지. 일단 이번에 이사회 측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보시면 수도권 공공특지 등에서 임시거주용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라는 대책이 발표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의 시기에 따라서 이주 철거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임시 거주 시설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임시 거주 시설은 그 당시 그쯤에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표한 연도별 물량은 표와 같습니다. 또 임시 거주 시설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이미 관련 법규의 개정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의 35조의 10을 보시면 사업자의 의무는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또는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입주비 대출과 임시거주지 알선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주택가격의 변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입주 시점에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서 집값이 지금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위험 부담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이죠. 시장의 체계적 가격 변동 위험에 대해서는 선물 보상을 받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주거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전매 제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유권 이전 시까지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신축주택의 준공 때까지는 전매는 불가하나 다만 이제 허용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밑에 표에 보시면 주택법 시행령 73조 사항 각호의 사항에 해당이 될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가 동의를 하면은 전매는 허용이 됩니다. 이 내용은 상속에 따라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가 있거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 아니면 이혼으로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또는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채무를 불이행하여 이제 경매 또는 경매가 시행되는 경우거나 아니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경매 등이 허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대형 건설업체 신용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시공자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민이 원하는 대형 건설업체가 올 수 있느냐 이거는 질문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공자의 추천권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추천받은 시공자를 반드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경쟁 이탈의 방법으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대 그 입찰에 참여한 시공자들은 그 토지 등 소유자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한 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대형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입찰의 참가 여부는 일단은 입찰 시공자가 참가할 수 있는 가격 수준에 맞는지 그 다음에 그 브랜드를 달 수 있는지 두 가지에 따라서 시공자 중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8대 메이저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중견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와 관련인데요. 올해 이 대한경제에 나왔던 보도자료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 공사에서 시공자가 단순 시공만 담당한 경우에는 브랜드를 붙일 수 없다.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브랜드를 붙일 수 없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변경을 해달라, 인정 브랜드를 달아달라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중견에 해당되는 건설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중견 건설업체는 단순 시공만 해도 자기 브랜드를 달고 있고요. 대형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단순 시공으로만 들어오면 브랜드를 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공공 재개발로 그동안에 사업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성남 시흥 2구역에 삼성역 자이프루지오라는 아파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목에서도 알겠지만 민간 브랜드들도 다시 정했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안양 부천지구에서 레미안 메가트리안 역시 레미안 썼습니다. 저희가 했던 업체 그 사업장들은 대부분 이제 규모가 나온 메이저 들어오고 민간 브랜드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사업 구조 좀 다른 방식인데 민간 공동 시행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검단에서 분양했던 아파트인데 사업 시행자는 LH하고 민간 건설사입니다. 공동 사업자 방식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민간 브랜드 사용 반드시 지원합니다. 그래서 민간 브랜드 사용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있고요. 다만 이제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중견건설 업체다. 건설 물량이 클 경우에는 메이저를 달 수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답게 매우 특색 있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지금 유튜브와 줌상에서 상당히 많은 질문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상당 부분 지금 세 번째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문스라는 분의 다주택자 대출 가능한가요? 수유 112구역에 지식기반 산업도 좀 넣어주세요. 주택만 하지 말고요. 빅토리 분이 일시에 사업 시행하면 너무 많은 사업이 진행되면 거주민들 소상공인 이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제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이 오고 있어서 이 부분들 이제 토론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 주실 수 있는 건 좀 답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간이 약간 20분 정도 추가가 돼서 한 지금 4시까지로 계획은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연장해서 어떨까 생각이 들고 이 토론은 종합 토론은 저희 한국도시계획과협회 김홍배 회장님께서 네. 자장을 보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일단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발표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이용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이 한국에 지금 여기에 김용순 실장님까지 다 합치면 토론을까지 하시겠다고 하면은 7분이 됩니다. 7분이 됐는데 지금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얘기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4시까지는 뭐 전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그 토론자께서 중복되는 거를 좀 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옆에 우리 김선아 박사님은 지금 벌써 몇 페이지씩을 써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주제 발표지 이거는 토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 가급적이면 5분씩 정도 5분 정도를 발표를 하는데 그러나 이 주제 토론자라는 건 토론의 어떤 주장도 있지만 질문들도 많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발표된 어떤 주제가 이제 정교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의 그런 어떤 코멘트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발표자들은 그나마 좀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그래서 발표자들께서 5분 그리고 이 혹시 플로어나 했지만은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온 거를 그러니까 발표자들께서 발표하기 전에 토론자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질문을 좀 요약해서 우리가 질문을 좀 드리고 그리고 발표자들께서 이제 한 디펜스로 이렇게 쓰시고 간단한 저희 마무리 인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4시 한 20분, 30분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생각인데 일단 다 협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여기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노라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발표는 역시 이제 3회 마지막 그 토론회답게 굉장히 저도 좋은 내용들도 많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영훈 박사님이 1차, 2차를 또 요약해 주시고 여충문 대표님께서 마지막 제안까지 해주시면서 사실은 국토부나 서울시가 좀 보완해야 될 것들도 이미 좀 답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에서 좀 저는 또 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여충문 대표님하고 이제 발제전에 관련해서 사전 미팅을 할 때 좀 나왔던 얘기지만은 애초에 국토부에서 이상대책을 얘기를 할 때 너무 지자체들하고의 협의가 없이 조금 급하게 발표가 됐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허가를 지자체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지방도시들의 상황이 다 다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이 이제 워낙에 그 당시 이제 변창환 교수님도 1차 때 이제 중으로 말씀하셨지만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그 예술가님 말씀하신 대로 좀 어떤 일단 국토부가 권한이양을 지자체에다가 좀 하고 지자체에서 총괄로 이거를 좀 정리하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시가 신속통합 뭐 이런 걸 하면서 뭐 시민이나 이런 걸 발주시켜준다 그러지만 결국은 어쨌든 거기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도 바라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어떤 TF가 전문가들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그 TF가 이 모든 그 국토부나 서울시 신통이나 전부 다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기구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는 그것만 계속 들여다보고 해야지만 속도가 나지. 그냥 뭐 심의를 뭐 통합해주고 하겠다는 걸로는 좀 효과가 좀 약할 거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도시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제 변창훈 교수님도 초기에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잘 홍보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가면서 난개발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제 오정 시장이 하신 그 이종 높이 제한이라든지 또 국토부가 이렇게 좀 신청을 받으면서 이종 주거지역 쪽에 뭐 용적률 이제 뭐 30%더 완화받으면서 라고 올라가면은 사실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그 방어적으로 난개발을 막았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난개발이라고 할 수가 없고 우리 도시의 경과는 그것이 어떤 정상적인 모습으로 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도시라든지 기타 조금 더 토지 이용 계획상 경관을 유지하면서 있었던 토지 이용 계획 체계를 이제는 폐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도시 전체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금 블록별로 더 세분화되면서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역사 중심지에서 사실은 강남 개발되면서 분산 정책을 했었고 그리고 생활권 계획까지 가면서 사실은 이미 서울이라는 그 대도시는 굉장히 많은 셀들로 지금 이제 분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토지 이용 계획 측이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생활권 계획하고 좀 안 맞는 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 이제 몇십 개의 이런 이제 그 아파트 지구들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거는 완전히 토지 이용 계획 자체는 완전히 다시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토지 이용 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블록별로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를 굉장히 수십만 개의 셀이 모여 있는 도시 체계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학적으로 이게 좀 도시 이퀴티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저로서는 지금 이제 새롭게 이런 주거 공급이 되면서 도심지 내에 있는 아파트 지구 외 지역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조금 흥미가 생기고 그 부분은 조금 연구자들이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2차 때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제 김원준 교수님이 그걸 하셨는데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너무나 많은 그 장밋빛 그림들을 많이 발표했어요. 국토부나 서울시나 무리하게. 그 국토부에서 5년 걸린다고 하지만 이게 어쨌든 지자체에서 인허가 자체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대 올림내로 안 된다는 얘기가 대다수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장밋빛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주민들이 지금 윤성원 차장님 발표하신 대로 이거보다 더 많은 그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반대하시는 분들,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궁금한 게 많고 빨리 그런 자리를 질문이 100개면 100개라도 만나서 얘기할 준비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뀐 겁니다. 먼저 동의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고 2차 설명을 가서 그때서야 바꿀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때 가면 이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부담이 더 가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알고서 판단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야 되고 냉정하게 현실적인 얘기를 주민들한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몇 개의 성공 사례에 좀 집중해서 그거를 성공시키고 나면은 한 5개, 6개라도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보완 사항도 나오고 그러면 매뉴얼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몇 개 또 뭐 몇십 개의 공공재개발 지역을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지금 지구 지역이 될 거라고 믿는 게 이제 서울시에서 6차까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의 혼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살던 삶 자체가 깨지고 찬성 반대가 주민들이 계속 싸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지역 지정이 되게 되면은 재산권 행사가 이제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 작동 자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면서 서울에 지정된 예비 후보지로 올라간 6개 구역의 그 30몇 개 되는 그 지역들이 서울 곳곳에서 주민들이 싸우고 도시 자체 기능이 스톱되고 이런 거를 그 5, 6년간 지켜봐야 될 텐데 저는 이거는 빨리 조정이 돼서 공통과 과감하게 정말 꼭 해야 될 거 5, 6개만 올해 내로 결정을 하고 그거를 추진하고 몇 년 뒤에 다시 좀 제대로 된 거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층주거지 모델 개발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빨리 함께 갈 것 같아서. 네, 아주 뭐 줄이시라고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냥 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말고 일단은 그 시범 사례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거기로부터 확장하자는 이제 그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요. 김은희 센터장님. 예. 저는 아까 추석 대표님 말씀하셨던 서울시랑 부부가 이제 뭔가 좀 협의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협의할 게 조건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든 신통해서 예를 들어서 3980에서 얘기했던 둥기 내몰림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층수 완화, 용줄 완화에 따른 공공에 대한 이익 환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신통에서 제가 그거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이 차이가 있는데 대상지 같다는 이거 하나만으로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대상지로 볼 게 아니라 그 정책에 대한 기본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가야 될 문제이지 이게 그냥 대상이 같아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생각이 하나가 듭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가 좀 분명해져야 된다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중공업 지역을 대상으로 아까 직접 근접운영 주택공급 말씀하셨는데 중공업 지역이 지식 기반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에요. 굉장히 그 제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조업이 있는 중공업 지역을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고민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는 게 이게 사양 산업을 밀어붙이는 부분만은 아니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지식 기반 산업을 갖고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협력식도 만들어져 있고 지역을 또 만들어 왔던 이런 이제 그 제조 중심의 중공업 지역과의 그 주거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얘기도 같이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물레동도 그렇고 청계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재개발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잃어버리는 굉장히 많은 산업 생태계들을 어떻게 볼 거냐 고민을 같이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이제 저는 공공 재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공공성이라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 이제 뭐 주거지에 대한 얘기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 소상업인들에 대한 그 지역에 이제 작은 이제 그린 상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생태계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는 게 서울의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이게 그냥 그 뭐 상생 가게 같은 거 하나 주고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업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지금 둥지 내몰림을 대응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굉장히 선언적인 얘기만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아까 이제 임시 거주 시설 말씀하셨는데 임시라는 단어 쓰기가 맞나라는 또 의문을 갖기 시작했었어요. 몇 년이게 임시지? 우리가 최소 2년 정도가 이제 그 전세를 할 때 이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분들이 몇 년이길래 임시 거주를 써야 되는 건지라는 고민이 좀 하나가 들었던 건 하나 있는데 어떻든 임시 거주지에 상이 안 보여요. 굉장히 중요한 게 둥지 내몰림 막아내고 재정착 높게 탔다라면 저는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줄 필요가 있다 보여지는데 이 대책은 선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3080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라면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제대로 좀 이렇게 안들이 나와주면서 같이 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공성에 대한 공공에 대해서 좀 불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영등포라든가 그다음에 그 서울역 쪽이라든가 대전역 주변 쪽방 지역에 대해서 공공 재개발을 하신다 그랬는데 중요한 건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최저 주거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걸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최저 그러니까 주거수를 어떻게 높일 것일까라는 고민을 같이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든 3080에 대한 이런 대책들이 향후에 있어서 공공이 개입하는 재개발에 있어서의 그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정책인 것인지 이게 임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안착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인 것인지 고민을 해줘야만 된다 보여지는 게
이때는 그거 해도 다음에 또 바뀐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정책의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 아주 조금 죄송합니다. 굉장히 천박한 공급 중심의 논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스템으로서 이게 안착될 수도 갈수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해주시면 혹시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도시라는 것이 그 안에 그냥 항상 기능적인 어떤 연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두고 모자로 딱 잘라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아마 지금 산업 생태계의 말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기술이 있을 텐데 그거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잘라서 하면 되겠냐는 그런 산업 생태계가 고유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임시 거주에서도 임시하는 사람들의 삶도 중요하다. 그 삶에 대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공공지역 공공했을 때 이게 과연 뭐가 공공이냐면 어떻게 공공의 복지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착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어떤 김민희 박사님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순서대로 우리 김호정 단국대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줌으로 참가하고 있는 김호정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뭐 더 거의 다 생각들이 비슷하실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한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3080에서 그 공공재개발 이외에도 그 소규모 정비 관리 지역에 대해서 1기, 2기 정도가 지금 다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자율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여가지고요. 3080 안에서도 뭐 하이라이즈로 개발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있긴 한데 이런 모든 사업들이 다 공모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도시계획적인 거나 생활권 단위 계획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별개로 공모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서울시 통합계획에 대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도시 차원에서 이제 그 부분이 하나가 우려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뭐 이익 공유도 그렇고 기존 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공공에서 재개발을 저거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진짜 거기 오랫동안 살고 계셨던 주민들과 그다음에 투기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래서 그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임대에 의해서 살고 있는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공자가에 대해서 현금 금액이 돈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공자가 제도를 이제 도입하셔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게 신도시에서도 일부 부분들이 공공자가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방식도 여러 가지로 뭐 이익공유, 지분정리, 뭐 토지임대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의 공공자가가 약간 인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LH나 에서는 또 이번에 새로 시행하게 되는 그런 공공자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기존 거에 대해서 보완점을 마련하셔서 실거주자들이 정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정도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호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우리 윤상원 우리 실장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지 첫 번째 그 기존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이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여순동 박사님 아까 개편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분들 이게 기존 혼란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호순 미래 END 우리 부대표님께서 저는 2차 토론 때도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신통기획 관련해서 발제된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사업지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신통기획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유증이 심각할 것 같다. 이유가 뭐냐면 그전에는 주거정비 소재로 운영이 됐지만 한 번도 이제 사업이 그 지정되는 사례는 없습니다만 조건만 맞으면 주민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으로 바로 갈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신통기획 같은 경우 후보지 모집을 해가지고 선정하는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100여 개에 가까운 이제 후보지들이 선정이 되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25개 정도만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탈락된 지역에 대해서의 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미 이제 탈락됐다 하더라도 기대 심리가 기본적으로 있고 또 신청만 갖고도 지금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이 되고 매물이 들어가고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지 다른 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재신청을 할 가능성도 사실 있는 거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또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 후보를 선정할 때 어느 정도 진입의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사업체들이 신청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중공업 지역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중공업적 종합발전계획이 있어서 마스터 플랜이 딸려 있습니다. 거기도 산업 지역이 있고 주공 혼재 지역이 있고 뭐 주거 지역 완전히 아파트 편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 거기 맞춰서 다 사업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H나 SH가 공동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민간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차별화된 어떤 사업 아이템을 좀 사업할 수 있는 모델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중공업적이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 지금 주거산업융합지구라는 특수한 이제 개념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산업혁신, 그러니까 일자리하고 그 다음에 지원주거로 주택 공급이 동시에 될 수 있는 이건 공공이 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을 갖고 있는 컨디션이기 때문에 이 중공업 지역에 대한 그 사업의 어떤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저는 아까 작가하신 것 중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보는데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 이건 동의를 하고요. 5년을 뭐 2년에 단축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저도 수많은 사업장을 경험했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주민과 현장 중심의 어떤 신뢰 프로세스가 구축이 안 되면 이걸 한 발짝도 못 간다. 그러니까 초기 신청 단계에서 지금 뭐 10% 뭐 주민동 이런 걸로 되면 결과적으로 3분의 2가 돼야지 사업이 확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슈와 갈등을 이제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건가 이거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과제라고 보이는데 사실 현장에서 보면은 이 제도라든지 뭐 이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주민들이 오해하거나 이렇게 생긴 것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공공 차원에서 현장에 밀착한 형태의 어떤 통합 지원 체계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주민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민대표회의라는 게 사실 법에 제도화되어 있긴 한데 이게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지금 뭐 SH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준비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임시 조직으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협정도 체결하고 해서 이제 거기에 옛날에 조합처럼 지원해주기도 하고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전체 이 정비 사업의 어떤 프로세스를 본다 하면 뭐 3분의 1까지 동의받는 구간이 크리티컬 패스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 핸들링하고 이 주민을 설득해가면서 올라가 3분의 1까지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체 사업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한번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될지는 이제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좀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라든지 주민 대표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 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마을 단위의 방역 계획 같은 것도 좀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이런 개발 사업들이 파편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의 유형들도 있어요. 전문가들이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저층주에서 만약에 다 이게 실현된다고 하면 거의 제가 봤을 때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걸 뭔가는 제어를 해야 되는데 통합적 관리계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이 도정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주거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3개 내지 5개 동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생활권 계획을 기본으로 놓고 지금 아까도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이라는 게 새로 생겨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이제 기반시설 확보라든지 SOC 확보라든지 좀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이제 툴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거 생활권 계획과 연동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지역은 개발하고 어떤 지역은 보존하고 또 소규모 정비 사업이 되고 이런 것들이 서울시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어떤 그 통합적 계획 속에서 작동이 되게끔 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화 시키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네, 우리 부 대표님 감사합니다. 후보지 선정책을 기준 설정이라든가 수신호이라든가 그리고 LH에서는 이제 어떤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는 좀 모델을 좀 만들어서 일자리와 주택 공급 동시에 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좀 만들어서 차별화, 경쟁이 아니고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너무 속도를 너무 내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현장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도 좀 필요하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장경석 입법조사관님. 네. 안녕하세요. 장경석입니다. 오늘 사실 이 토론회는 전 처음 참석해가지고 많이 좀 배우기도 하고 이제 결정문을 읽어보고 토론을 좀 작성하다가 보니까는 또 약간 근본적인 것도 좀 질문이 생기고 해서 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뭐 이제 도심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인데 사실 또 이런 걸 하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2000년대 초에 뉴타운이 나왔었고 이 정부 출범하기 초에 이제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또 홍보가 되고 한 단지마다 한 500억 정도는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또 지지분이라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제 이사 공급 대책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나오다 보니까 또 좀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10월달에 발표한 신속통합 신통 이건 또 뭐냐? 이건 또 뭐지? 이제 이래가지고 사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고 어쨌든 각 사업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은 뚜렷한 성과가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이 많이 또 없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국회 입법부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 법이라는 게 제정되는 결과가 결국에는 이것도 서울법이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법률의 어떤 입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리적으로 봤을 때 특정 지역에 이제 편중되는 그런 이제 서울법 현상, 법률 지리학, 입법 지리학의 어떤 주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국회 안에서 입법 과정이 이루어질 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배경이 뭐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저도 뭐 이미 다 입법은 이루어졌지만 왜 공공성인가 하는 측면에서 한번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공공 개입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외부 불경제, 외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사업을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하고 편익을 보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제 도시적으로 봐서 외부 경제를 내부 경제화 할 거냐, 또 비용을 내는 사람하고 편익을 보는 사람을 어느 정도 일치시키고 할 거냐 하는 이제 그런 게 제도 어떤 발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중요했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뉴타운 사업에서 기반 시설 공급하는 거, 또 세입자를 위한 주관적 대책으로 이제 임대주택을 마련했던 거, 또 토지 소유자 등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용적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을 보고 뭐 편익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이제 그런 절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거를 공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잘 조정하는 것이 사실은 공공성 있는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공공기관이 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공공성 있는 건 있다고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이 이사공급 대책에서 지금 핵심적인 사업 모델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SH나 LH 등을 통해서 공공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한다든지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개발 사업을 한다는 건데, 뭐 이거는 이제 대장동 사업이라든지 여러 개발 사업에서도 우리 도시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누려야 될 이익을 뺏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 평온 공연하게 누렸던 권리라든지 행복이라는 거를 누군가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킨다고 하면은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어필하는 것이 사실은 공공성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공공성 말고도 공적인 역할은 분명히 있죠. 우리가 그 경제학 책에서 보면 이제 공급곡선이 있는데 수요공급곡선이 있는데, 이제 수요공급곡선을 얘기할 때는 항상 그 교점인 균형점인 가격만 보지만은 사실 이 공급곡선이 절편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즉, 공급곡선은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향을 표시하는 이제 곡선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공급곡선의 절편이 되는 거는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내가 공급할 수 있겠냐 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과거 산업 발전이 안 됐을 때 국가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급선의 절편값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주고, 그래서 이제 사업이 되게 시장을 만들어졌던 것처럼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공적으로 어떤 개입하는 거. 근데 그거 자체가 공공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공적인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거를 공공성으로 보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또 이제 사업 이용의 다양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저 여천동 대표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이 법이 이제 이 도심 공공주택 보급 사업이 들어온 마당에는 결국에 이제 도심 안에서 주택 개발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건축법으로 하는 것도 있겠고, 또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있고, 또 주택법에 따른 조합주택 사업, 이것도 상당히 지금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이거든요. 각 지역별로. 또 이제 또 리모델링 사업,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이제 이번에 들어온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한데, 결국에는 이 사업들을 보면요, 결국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트레이드오프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엔 주택조합 사업이 왜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부각이 됐는 거 생각을 해보면,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들이 많았고, 그거 사업을 하게 되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사실 공적으로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조합주택 사업이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의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뭐 아주 중립적이고 그냥 뭐 아무런 편견 없이 얘기하자 그러면은 그 토지 등 소유자 등의 어떤 선택의 기회 이런 거를 이제 넓혀준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한 사업이 되면 또 다른 사업은 안 되고 트레이드 오프를 계속 만들면서 약간의 제로섬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 보면 앞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사업이 어떤 사업은 또 이게 들어오니까 안 되고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려서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일반인들이 그냥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타운 개발하다가 도시재생으로 가다가 도심의 주택 공급 뭐 이렇게 하다가 다시 신속도 하다 보니까 이제 대책이 나오면 이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뭐 하나 하기 전에 이 크리티컬한 리뷰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했었던 거에 대한 걸 공부를 좀 잘 분석을 한다면 뭐가 핵심인지를 알고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자꾸 뭐 현상이 나오면 자꾸 이렇게 도로냐 밑에서 막 끌어오르고 있는데 물이만 멈춰 오르는데
불을 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소뚜껑만 닫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이 공공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한 계층만 봐서는 안 된다. 다양한 계층을 보고 누가 무엇을 얻는지 다 보고서 전체를 놓고 그 어떤 평가를 해야지 한 계층의 어떠한 뭐 행복만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사업의 유형도 너무나 많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도 굉장히 혼란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장년적으로 조성하는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조정훈 우리 다문적 평가사님 부탁합니다. 선생님 발표해주신 선생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고요. 또 이상원 차장님의 현장의 Q&A가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저는 해소를 해주신 부분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도시정비법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이제 금전자산 평가가 현금 통상 방식인지 아닌지 그게 좀 명확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말씀 드리면서 저도 좀 명확하게 알게 된 부분도 있었고, 근데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해야 되는 공공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한번 해봤는데, 이제 그 주민들에 대해서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우선은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내가 지금 처한 위치가 어떤지 그걸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제일 첫 번째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윤상원 차장님 그 말씀 드리면서 제일 첫 번째 Q&A에 나오던데 일반 분양가하고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가 얼마냐 그랬을 때 95%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래도 LH에서 그 내용을 좀 공공 분양 일반 분양가와 이제 조합원 분양가의 그 차이를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사업보다 이렇게 적게 두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중심을 되게 잘 잡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업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조합원들의 경우에 그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감정평가 재개발 사업에서 단계에서 종전자산 평가 그리고 이제 종호자산 평가가 이제 보통 일반 분양가가 되거든요. 종호자산 평가 중에 일반 분양가 이제 조합원이 아닌 일반 그 시민들한테 분양한 일반 분양가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조합원의 이제 그 분담금이 결정되고, 또 이후에 그러니까 사업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 개발이 말하자면 이제 시세 상승분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조합원들한테 딱 와닿는 부분은 내가 조합원으로서 누리는 그 조합원 분양가와 그리고 일반 분양가와의 그 차이만큼이 제일 먼저 자기들에게 느껴지는 이제 말하자면 시세 차익이 되거든요, 보통.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 분양가보다 나중에 지금 요즘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서는 일반 분양가보다 시세가 더 올라간다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완료됐을 때의 그 시세와 현재 조합원 이제 권리가액 그거의 차이만큼 또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막 이제 전매가 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과연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를 또 작게 뒀을 때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나 이제 좀 상당한 일이 생기냐면, 평가를 했던 사례 중에 하나 이제 예시를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는 중전재산 평가 금액이 아주 작은 아파트여서 한 뭐 10평 뭐 이렇게 되는 작은 아파트여서 1억 한 4천만 원 정도 됐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한 5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분담금이 한 3억 6천 이 정도 나오는 그런 경우였는데, 일반 분양가가 이제 7억 정도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조합원들이 생각하던 그 분양가보다 너무 낮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이 그렇게 제가 이렇게 나중에 살펴보면 한 세대가 부담하는 분담금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뭐 몇 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조합원들 자기들이 이제 주장하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제 조합장을 막 해임시키고 막 이런 일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인근에 지금 현재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들을 보면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2021년 9월 달에 매매가 딱 한 번 됐는데 그게 8억으로 매매가 됐고, 근데 이제 또 지금 그 부동산에 내놓는 호가는 한 13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 분양가 5억과 이제 13억 이 차액을 자기들이 누리는 이제 시세 차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이런 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자산 가치의 상승을 줄 수 있는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거를 이제 쫓아다니면서 최대한 내 분담금을 줄이고 그리고 일반 분양가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인 거예요. 주민들 아마 그런 것만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현금 청산 그 이제 보상 대상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개별적으로 이분들이 1주택자인지 아닌지 실거주자인지 아닌지 임대를 목적으로 이제 갖고 계시는 분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여건이 많이 다르실 거고, 그리고 이제 다세대가 많은 지역인지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입주권을 갖고 있는 그 입주권자의 수에 따라서 아마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그 사업별로 이제 저희가 속가사들이 이제 보상 지역 들어가면 거기 이제 보상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다 지작물 조사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지작물 조사만 할 게 아니라 저는 주민들 개개인의 어떤 그런 여건이나 뭐 이렇게 소득 여건이나 얼마나 부담 가능한지 뭐 이제 왜 이렇게 보험 같은 거 이렇게 들려고 할 때 설계사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재무 상담도 해주시고 설계도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어떤 해당 사업 지역에 그 어떤 정확한 현황을 좀 먼저 파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좀 설계를 미리 좀 해놓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종전자산 평가 금액, 또 종무자산, 부조건 분양가 평가 금액, 또 건축비, 그리고 또 이제 뭐 일반 그 분양가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배 같아요. 계속 다 변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요즘 같이 부동산 경기가 화랑일 때는 한국 청탁자분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미분양이 막 수출하고 이러는 시기에는 현금 청탁자분들이 오히려 더 이익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저기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 현금 청산 금액이 더 이제 그 분양 금액보다 더 크다 뭐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 현금 청산 금액이라는 것도 사실 지금 현재 이용 상황 기준으로 했을 때 평가를 해보면 그게 꼭 높게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이제 그 각각 포인트별로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아닌 부분, 포기해야 되는 부분 아닌 부분,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시뮬레이션을 더 몇 개 좀 구체적으로, 물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시겠지만 그렇게 가지고 정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할 만한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를 좀 한번 더 잘 찾아서 잘 발굴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 처장님께서 조금 보충 설명을 제안을 말씀했으니까요. 자, 한 분만, 그다음에 우리 김용근 실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저희 지정 패널에 안 있지만 오늘도 또 많이 배우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세 차례 이번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특히 저축 주거지 이전기와 관련해서 서울에서 하고 있는 신속통화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호팔공 나도 우리 장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에서는 정책도 아니고 당연히 좀 다른 지원 없이도 용역 인센티브가 그런 거 없이도 사업성이 되고 또 주민들의 요구에서 된다면은 신통기획이던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건 어렵지만은 정부가 인센티브 용적률이랄까 이런 인센티브 하면은 뭐 임대 약간 한수가 되더라도 사업이 가능한 지역도 있을 거고, 그거는 당연히
공공정비를 하면 되고 이게 싸우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다 여건에 따라서 여러 사업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하면 좋고 이도도적 아닌 곳은 저는 꼭 이렇게 공공 재개발이 됐던 뭐 신통이 됐든 할 필요가 없다. 잘 관리하고 또 그런 지역대로 또 도시의 도시민들이 살 수 있는 또 공간으로 정비해주고 하는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모든 걸 공공에서도 안 되지만 또 공공 재개발 사업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를 또 뭐 지주도 만족시키고 세입자도 만족시키고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여러 가지 이해가 아까 도시와 뭐 여러 가지 입장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게 또 상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어떻든 공공이 개입을 했고 어떻든 용전 인센티브를 줬다는 거는 그만큼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꼭 공공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얻어야 될 공공의 가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임대주택의 확보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꼭 그러니까 이 공공 정비 사업이 얻어야 될 가치를 제 보기에는 좀 하고 거기에 일단 좀 집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뭐 Q&A도 하시고 이영 박사님도 몇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숙제 했는데 오해도 있고 여전히 좀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있고 개인에 따라 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뭔가 복잡하고 많이 많아요. 그래서 제 보기에는 한꺼번에 다 해결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만 좀 더 기준도 좀 더 구체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좀 있고 이 사업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꼭 잘 시범적으로 진행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이상입니다. 네, 나도 귀한 말씀이시고 거기에 좀 별다른 생각보다는 다음에 아주 세신 질문을 좀 요청해 오셔서 한 분만 그냥 우리 지금 전재형 우리 전재 어떻게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제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제 핸드폰에 그 내용을 저장해놨어 제가. 네, 그러면 한번 읽어주세요. 그죠? 네. 질의응답 제안하신 내용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영은 박사님께 도시계획사협협 조부 그리고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서울시 토지 이용 계획 변화에 대한 정기적인 비전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고요. 네. 아니 다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충동 부회장님께 질문 드렸는데요. 3080 플러스 전략은 건축산업 경기 교양과 분배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브랜드화가 안 된다는 점에서는 건축업체의 선정의 경쟁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가 우려되기도 하는데 그리고 탄소 제로 정책에 크게 어긋나게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상원 차장님께는 보상 정책 및 기준을 의견 수렴과 지자체의 상호 참여를 통해 완성한 후에 사업들을 추진하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거의 그 주제 발표 정도의 어떤 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우리 지금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냥 종합적으로 우리 이영훈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그냥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 내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전에 끝나시면 아주 웰컴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에 나아갈 방향과 공간
구조에 대해서 각 기관을 대표한 통합적 입장을 전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그런 수준에 그건 좀 어렵고 그냥 개인적인 제 입장은 예전에 도시재생법을 만들기 위해서 2000년 초반부터 이제 국가 R&D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도시재생법 만들기 전에. 그때 서울을 공간구조를 막 분석하는 그런 국가 R&D를 몇 년, 5년간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온 마지막 결론이 서울 전체의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실제 토지 이용과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적 관리 툴이 지금 어긋나고 있다. 이게 이제 시대적 차이가 있는데 이걸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보고 오히려 도심의 토지 이용이 더 낮고 외곽이 더 높아지는 이 문제라던가 굉장히 확장적인 교통체계와 실제 토지 이용이 같이 막 번지고 있는데 여기서 계획체계가 얼만큼 지금 이걸 따라가지고 잡고 있는가 뭐 이런 속도 차이, 시스템적 차이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분석 결과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재생으로 한번 잡아보자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에는 재생이란 툴이 좀 입체적이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이 이런 정비사업과 재생과 이런 거에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지금까지 쭉 되어온 계획체계나 툴에 대한 문제제기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선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 기회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이 전환점이고 이것을 전체를 통틀어 한번 다시 보고 좀 개조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역구역별 공모에 의해서 사업만 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서울을 볼 수 있고 사실은 서울에서 더 나가서 전국을 봐야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제도인데 좀 다음 대선에서는 조금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도 이거 못지않게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라는 정말 너무 거창한 말씀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박사님. 아까 이영호 박사님한테 질문했던 내용들을 제가 조금 보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저는 그 도시계획하고 반드시 맞아떨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아무데나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떨어야 되고 그 준비가 이미 서울은 다 돼 있다. 생활권 계획이니 무슨 계획이니 수많은 계획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찾아갈 곳을 찾아가서 주택을 공급하면 공급의 숨통이 트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은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동거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시작 때부터 철학에 대한 얘기나 이런 얘기들을 좀 깊이 하고 나서 뭔가 얘기됐었는데 단순하게 지금 배는 떠난 상태에서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됐던 것들이고 아까 중공업의 얘기를 잠깐 드린 이유는 반드시 산업생태계가 유지돼야 되는 게 기본 철학으로 두고 당연히 또 제조업도 사실은 유턴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와서 일자리를 공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내몰림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장부수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테면 중공업 지역에 모델 하나 만들어야 공공이 가는 부분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경쟁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살려나가야 되는 문제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쪽방 말씀을 하시면서 최근에 제가 경험을 했는데 영등포의 쪽방에 대한 부분들은 난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자동의 민간을 갖고 해결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민간 사업자가 쪽방을 해결하고 그곳을 문제를 해결하고 옮겨주는 이축까지 시켜주고 하는 문제까지 정리한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정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공공이 도와줬습니다. 많은 용적률을 주고 또 그런 부분을 혜택을 보고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그 이사대책에 대한 문제가 공공이냐 민간이냐 나누는 것은 당연히 모든 사업에 대한 것들은 민간을 중심으로 봐야 되고 공공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이 다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제가 이제 아까 이사대책하고 신통하고가 경쟁 구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협력해서 가야 되는 문제이고 철학에 대한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주택을 빨리 공급하자는 얘기니까 그러려면 어떤 단추를 어떻게 끼워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까 장 박사님 말씀하신 것때 이게 공공이 역할하는 공공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공공이 역할만 한다고 해서 되게 공공성이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을 좀 우리가 좀 새겨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아까 현장에 나가면 그랬을 때 일하다 가면 비엘 문제 물어보고 이거 하고 나면 얼마 남는지 물어보고 그것들을 좀 틀리더라도 자세하게 만들어서 현장에 알려주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상원 세장님. 일단은 내용 중에서 이제 실거주자나 임차한 소상공인 보호처에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도 민간이 시행하는 재개발 지역은 특사업하고 동일하게 토지등 소비자가 동의를 해서 실행이 됩니다. 동의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소유자가 실거주를 했든 안 했든 임대를 했든 그거는 사실 구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유자 재산권을 강제로 이제 강탈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당연히 이제 재산권 보호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굳이 이제 그래도 민간보다 좀 우월한 게 있다면은 공공자가주택으로서 이익공유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 상대적인 민간 법정에 대한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도 발표했지만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한 이주 대책 민간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가 일단은 좀 강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간 재건축 사업장은 주거 이전비를 기본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입니다.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고요. 주거 이전비라는 개념이 없고 민간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이제 세입자 또는 이제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되는 실거주 소유자만 주거 이전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 경우만 부담법 적용되는데 저희 사업장은 실거주를 했다면 선물 보상을 받는 소유자까지도 주거 이전비를 지급합니다. 그 점이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이 됐을 때 임대주택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 상가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입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평가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능하면은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주민분들한테 숨김없이 모조리 다 공개를 하자가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완을 요하는 사안이라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은 알려드릴 수는 없는 건데 그런 게 아니다 라면은 알려드리고요. 민간에 비해서 분담금이 높은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게 아니냐면은 사업장별로 개발을 했을 때 사업성이 다 다를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민간 사업장에 비해서 공공이 시행하는 복합사업 등의 사업장은 정부, 지자체에 의해서 조금 더 높은 용적률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기부 체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시행자 공공이고 수용 방식의 사업이기 때문에 기부 체납 방식이 아닙니다. 민간은 기부 체납이 있습니다. 사유 토지를 공공에 증여하는 방식, 기부 체납이라는 증여하게 되는데 우상기속이라는 건 증여의 방식이 아닙니다. 행정법에 의해서 종전에 공공시설을 사업 시행자가 무상으로 받고요. 새로 조성한 공공시설을 도로공원의 공공시설 그건 주는 겁니다. 기부 체납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밀도, 개발 후 지상 연면적에 한해서는 공공이 상대적으로 민간에 비해 우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발생한 이익을 가지고서 민간이 직접 했을 때보다 더 낮은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게 해준다가 목표이기 때문에 보세요. 그 사업성이 아주 높은 민간 사업장은 재개발에 따라 이제 비례율 권리가의 산정을 위해 비례율이 높을 겁니다. 근데 사업성이 안 좋은 데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비례율이 100% 이하인 사업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 못합니다. 사실 못하는 사업은 공공이 들어가는 그 중에 어느 정도 비례율 100% 이하 사업장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상당히 비례율이 낮다, 50%다, 공공할 수 있냐? 때려주지도 못할 겁니다. 낮은 경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이 전체 현황을 다 파악할 수 있느냐? 이중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너무 강해서 알 수 없습니다. 소득 현황 알 수 없고요.
실거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무리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저 변창흠 우리 저 교수님 지금 전 장관 이 계신데 혹시 저 요즘 저 한번 말씀 간단하게 듣고 우리가 한번 그다음에 저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변창흠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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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이게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네. 거 오셨나요?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킨 거 아닌가요? 네. 변창흠 교수님 혹시 뭐 코멘트라든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 내용 다 들으셨어요? 네, 다 듣지는 못하고 제가 그동안 했던 자료들하고 오늘 논의도 잘 봤습니다. 다 보지는 못했지만요. 뭐 코멘트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논의 중 아닌가요? 아니 이제는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아, 예, 예. 그럼 논의 끝나면 제가 하죠. 뭐. 네. 논의가 다 끝났어요. 이제 저는 이제 클로징 멘트만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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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나중에 한 마무리 할 때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소통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4시에 끝나는데 지금 논의가 길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라도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하시죠. 아,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지금 제가 이게 동영상이 떠서 그런 거구나. 잠깐만. 네, 네, 네. 아, 제가 지금 유튜브를 같이 틀어놨더니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걸로 들려가지고. 네, 네, 네. 아, 네네네. 이상하다. 자꾸 회의가 진행 중인데 왜 저한테 말하라 그러나 지금. 네네. 지금 유튜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저는 유튜브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방금 이제 줌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려줘가지고. 네. 우선 이사 대책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참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따질 일도 많고 분석할 일이 많은데 제가 그것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서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만 후속 연구나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논의에서도 여러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결단을 내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다 실행될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목표 자체가 서울에서만 32만 호를 공급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 그 물량은 뭐 분당 20만 호니까 거의 3배를 만드는 것이고 사실은 좀 엄청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이 계획은 뭐 국토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LH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서울시나 또 지자체 또 이제 서울에도 이제 FH와 같은 또 공기업이 있으니까 이런 기관들이 같이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부분에서도 특히 중공업 지역이라든지 또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주택을 전문으로 공급하는 LH가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민간 부분의 참여를 많이 독려해 왔고 상당히 동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사 대책이 발표됐을 때 건설단체 총연합회 26개 기관에서 단체에서 지지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실제 저도 따로 재직 중에 그분들을 2번 모셔가지고 또 의견도 같이 듣고 이후에도 이제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만 완성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해서 지금은 계속 그게 팔로업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라야만 실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아까도 그 주택 공급에서 역세, 특히 제가 이제 많이 강조했던 부분은 이제 저층 주거지랑 그다음에 역세권, 그다음에 이제 중공업 지역인데,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는 전달이 좀 잘못됐는가, 아까 지금 발표하시면서 서울시의 저 중공업 지역 총량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갖고 있는 총량제를 좀 사실은 다른 데 쓰지 않고 확정해야만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유예할 수 있도록 좀 제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른 그 중공업 지역, 즉 뭐 산업단지를 만들지 않더라도 좀 이전할 수 있도록 지금 유예하는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아마 전달이 좀 안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보다는 중공업 지역이 다른 데보다 속도가 좀 덜 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중공업 지역이 서울에 거의 한 20제곱킬로미터, 한 6천만 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4차 산업 시대에 맞도록 공간 구조를 재편한다는 그런 큰 틀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제 3차례에 걸쳐서 또 많은 분들께서 고민도 해주시고 정책적인 대안도 만들어 주시고, 아까 이영은 박사님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쭉 한번 정리해 주셔서 저는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됐고 방향이 잘 설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이제 아우리의 새로 원장으로 오신 그 이영범 원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리기로, 그 지금 우리 서울의 주택 유형이 저층하고 그다음에 고층 아파트 2가지밖에 없는데, 저층에 있는 분들은 아파트를 가기 위한 대기 장소이거나 또는 이제 현재 있는 주거지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그 새로운 주택 모형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중층 고밀로, 지금은 이제 4층, 5층 또는 뭐 3층으로 되어 있는 저층을 이제 새로운 밀도에 맞게 중층으로 만들 수 있도록 7층에서 10층 일부 지역이라도 그 만들 수 있는 모형들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 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와의 협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각 분야에서 전문가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서울시의 공공기획이라든지 역세권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공 부분의 참여가 아주 제한적이에요. 특히 사업자로서 참여는 사실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민간 부분을 활성화하는 계획이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경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울시와 그 이사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논의할 수 있고 또 제도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서울시가 그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SH가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 지금 SH의 새로운 사장이 오셨기 때문에 그 SH가 서울의 물량의 뭐 최소 30%, 많게는 50% 정도는 좀 감당을 해줘야만 서울시와의 협조도 가능하고 또 SH도 지속 가능하고 또 LH도 편하게 또 역할 분담을 해서 경기도 지역이나 지방에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전문가분들께서 서울시와 이 거버넌스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민간 부분하고 좀 협력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민간 부분하고 협력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중공업 지역은 아주 복합적인 기능들이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LH 능력만으로는 상당히 좀 어렵고, 당연히 국토부나 그 서울시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서 운영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거버넌스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도 아주 정교하게 좀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좀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그 서울 그 기본적인 이사 대책의 그 핵심은 개발 이익을 활용해서 그것을 공유화하고 또 나눠서 정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게 아주 첨예한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수용을 위해서 뭐 기존의 수익률의 30% 포인트를 더 얹어준다까지 강력한 인센티브를 줬는데,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최초의 토지 소유자,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남겨주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하고 그 개발 이익을 그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것을 이제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전협상제도나 공공기여제도 그다음에 이제 그 용적률과 관련되는 배분과 되는 임대주택 의무화 제도라든지 이것을 결합해서 아주 매뉴얼화를 해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 또 서울시나 또 구청 또 국토부가 또 그다음에 공공사업자들이 같이 모여서 좀 만들어야만 실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사업성이 낮고 어떤 데는 높을 때 이 부분을 결합해서 개발하는 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 그래서 소단위 개발 정비 방식이 지금 너무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뭐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그다음에 가로주택 사업하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다음 사업 인정제도, 그다음에 이제 주택에 대해서도 주거 혁신지구가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소규모 정비 사업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주변 지역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통합 개발할 거냐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고, 그때 이 개발 이익을 어떤 식으로 지역 내에서 배분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앞으로 깊이 있게 논의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차례 걸쳐서 아주 중요한 논의의 틀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연구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냥 다음에 한번 직접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시작한 게 이 부동산 시장이 이제 불안정해졌던 것을 준다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이제 너무 작았다. 그래서 이제 공급을 이제 30만 원 늘리자 해서 시작을 했었고, 서울시에 30만 이상의 어떤 그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저층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됐던 것 같은데, 저층 주거지로 가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추진하면서 우리 도시계획가들의 우려는 바로 뭐냐면 이게 주택 문제가 도시 문제의 전부냐라는 것이 저희의 이제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도시계획가들의 도시계획도 사실 주택 문제, 뭐 교통 문제, 간호 문제 다 고려해서 한 건데, 이것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공간 구조가 깨지고 이러는데, 우리가 우려한 거는 그러한 우려였었는데, 또 이걸 통해서 또 새롭게 공간 구조를 개편할 수 있다는 또 그런 희망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저층 주거지 공동정비 이 정책은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도 하고 이제 우려도 있는데요. 근데 주민들이 혼란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LH가 지금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하지만은 주민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남들은 또 이게 뭐냐고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아까 우리 조정훈 평가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시뮬레이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이거 시작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기존 거는 어떻게 변합니다. 해야지 그분들도 선택을 좀 명확히 할 수 있을 텐데, 그 시뮬레이션이 없다 보니까 각자가 그냥 픽처를 예상을 해가지고 이제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떤 이런 토론을 할 때는 조금 시뮬레이션을 갖고 이렇게 변한다는 아주 명확한 픽처가 나와야만 이제 사람도 따라갈 수 있고 혼란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3차 토론을 하면서 이제 확인했었던 것은 굉장히 좋은, 아무리 취지와 목적이 좋더라도 일단은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말고 일단 전원문이 일단 해놓고 나면 결국은 이게 몇십 년 가는 거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말고 시범직으로 좀 몇 개를 선택해서 해보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를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역마다 또 특성이 다르고 환경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토론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 좀 더 연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연구하고 더 토론을 해서 이게 문제가 자꾸 나와야만이 그다음에 그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제 발표 자료를 준비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모자르다고 했는데도 또
짧은 시간에 아주 이렇게 귀한 주옥의 말씀을 아주 금사라기 같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토론자 7분께도 감사드리고 마지막에 또 우리 저 변창흠 우리 저 교수님의 말씀도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도 자장을 많이 했지만 제 별명이 칼이었습니다. 30분이면 딱 30분에 끝나는데 근데 지금 저 37분이나 그런 거는 저는 이게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제가 가장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렇지만 가장 아주 의미가 있고 의미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이런 논의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참여 감사드리고 자 에브리바디 나이스 위켄드입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기 전에 우리 가시기 전에 우리 찍어가지고 가시기 전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그런 생각 제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시기 전에 우리 협회에 기념품이 하나 있는데요. 되게 가셔가지고 인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향기를 맡으시면 예, 예, 예.